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빅데이터 개론 제1강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와 연관되어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빅데이터의 분석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빅데이터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접근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이 빅데이터 산업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의 연관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활용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 그리고 빅데이터의 가치,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배경하에서 출현하게 됐는가, 자, 이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존의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전에 쓰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맥킨지라는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가 있죠. 자,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DC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자, 이 기관은 ICT 분야의 시장조사 기관입니다. 자, 이 기관에서는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빅데이터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 처리 과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데이터 수집 단계, 두 번째가 데이터 분석, 세 번째가 데이터 활용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 단계를 보면은 다시 2개의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모아진 데이터에서 실제로 쓸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가 데이터 분석 단계인데요. 자, 이 단계도 3개의 작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 가공 단계인데, 자, 여기서는 원시 데이터를 필요한 형태로 바꾸는, 자,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한다든가, 자, 이러한 일들도 2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가 데이터 분류 단계인데요. 자,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보고 눈에 띄는 유형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잘 알려진 유형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자, 그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가 데이터의 패턴화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각 유형별로 모아놓은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는, 자,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즉, 스토리지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신에 각 유형별로 모아놓은 샘플들을 보고 그들 중에서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찾아가지고 추상화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모델링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가 데이터 활용 단계인데요. 자,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개략적인 그런 단계들을 설명드렸는데, 자, 이 프로세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여러 단계들로 세분화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흔히 우리는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볼륨, variety, 그 다음에 velocity,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볼륨을 본다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메가바이트 단위 또는 기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주로 다뤘다면은 이제는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단위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의 사이즈에 대한 단위를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가바이트의 1000배가 기가고, 기가바이트의 1000배가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의 1000배가 다시 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의 1000배가 엑사바이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빅데이터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버라이어티인데요. 이것은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에는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만 어떤 그 DB의 형태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객 신상 데이터, 매출 데이터, 재고 데이터, 회계 데이터, 자, 이런 것들을 아주 정형화된, 잘 디파인된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DB화 했죠. 그걸 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만 다뤄도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그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캐치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은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죠.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자동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 같은 것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고 동영상, 음악, 메시지, 그 다음에 위치 정보, 게시물,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우리가 활용하려면은 그 각각에 대해서 비디오 같으면은 동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컴퓨터 비전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음악 같으면은 사운드 처리나 또는 음성 인식, 자,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그 데이터의 형식에 맞도록 처리 기술이 발전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정형화된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velocity인데요. 자, 이것은 기존의 정보 시스템이 데이터를 유통시키고 활용하는 그런 주기가 몇 시간에서 몇 주, 자, 이렇게 롱텀이었는데 반해서 이제는 유통 및 활용 주기가 몇 분 또는 초 단위로 이렇게 짧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전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유통시키는 그런 주기가 왜 이렇게 롱텀이었을까요? 데이터를 빨리 그리고 자주 처리해야 되는, 자, 그러한 니드가 없었을까요? 자, 그건 아니죠. 자, 그런 니드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때 기술로서는 데이터를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될 니드가 있었던 그런 응용에서는 정보 시스템이 뭔가 별도의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돼서 사용이 됐겠죠. 자, 그런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초단위의 짧은 주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 기술이 보편화된 겁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징, 즉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자, 이 세 가지는 빅데이터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왜 사용할까요? 그 활용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로부터 어떤 유용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즉,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특징, 세 가지 특징에다가 이 value라는 또 하나의 특징을 덧붙여가지고 4V로 빅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사회에서 석유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석유라는 것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원료를 뽑아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섬유도 만들고 의약품도 만들고 온갖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산업사회에서 석유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죠. 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바로 이 빅데이터가 이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최근 들어가지고 SNS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모바일 기기가 발달하고 많이 보급되고 있죠. 그 다음에 Io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에 따라 가지고 센서 기술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바로 데이터가 생산되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데이터는 그 양도 엄청나지만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velocity, variety, 그 다음에 volume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다 만족하죠. 즉 빅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처음에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가치가 보면은 소비자에게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이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니드에 대응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고 아주 정교하게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경쟁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면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가 출현하게 된 아주 기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이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수집하는 행위가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자신의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사용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소비 행태,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객 관련 정보가 많이 수집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만 놔서는 의미가 없겠죠. 이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정교한 분석 능력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기업의 고객 데이터 수집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테스코를 들 수 있겠는데, 자, 이 테스코 같은 경우는 매달 한 15억 건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 이 테스코라는 회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유통회사죠. 즉,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통기업이라는 게 매시간 엄청난 규모의 거래 건수가 쏟아져 나오죠. 자, 그런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가 출현하게 된 배경 중에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SNS의 급격한 확산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비정형 데이터가 폭증하는 그런 현상이죠. 자, 이 SNS라는 것은 90년대 말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싸이월드가 있죠. 그리고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에 페이스북이 나타나죠. 2004년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정도부터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이 SNS가 본격적으로 사용자층을 늘려가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젊은 층뿐만이 아니고 중장년층까지 이 SNS 사용 인구가 확산됩니다. 자,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페이스북에서만 매월 한 사용자당 평균 한 90개 정도의 컨텐츠를 업로드 한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유튜브에서는 분당 24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 중에 또 하나가 바로 M2M 확산에 따른 센서의 저변 확대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M2M이라는 것은 머신 투 머신을 말하는 거고, 이 기계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M2M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IoT, 즉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에서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디바이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센서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이 센서들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갖춘 IoT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천만 개 이상의 IoT 디바이스가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IoT 디바이스들은 향후 5년 동안에 연평균 35%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M2M에 관련돼서 앞으로의 전망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격 헬스 모니터링을 통한 헬스케어 시스템이라든가 소매업에서 RFID의 사용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라든가 유틸리티 사업 분야에서 스마트 측정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 발생량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죠.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출현 배경으로 설명했던 세 가지 요소, 즉 기업의 고객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SNS, M2M. 자, 이런 것들은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늘어났다. 또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졌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갖다가 실제로 처리할 수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출현 배경 네 번째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으로 인한 데이터 처리 능력의 혁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기업이 웹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에는 요구량이 작겠죠. 자, 그러다가 점점 요구량이 커지면서 캐퍼시티를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축은 Service and Operating Capacity, 서비스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축으로 볼 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을 Traditional Infrastructure, 자, 이렇게 하고 뒷부분은 Cloud Computing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이 앞부분에서는 자기가 이 서버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그 형태를 바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서 이 앞부분에 이 계단 모양으로 돼 있는 그 선이 바로 이 회사의 서비스 용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곡선으로 돼 있는 게 바로 실제로 요구되는 서비스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서비스를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즉 타임 이퀄 제로인 상황에서는 이 회사가 준비한 서버의 용량, 그만큼이 남아 도는 그런 용량이 되겠죠. 즉 사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던던시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러다가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은 서비스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회사가 서버의 용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용량이 늘어나죠. 자, 그래서 한동안 또 잘 쓰다가 사용자가 늘어나서 서비스 용량이 딸리면은 또 한 번 서버의 용량을 확장해 줍니다. 자, 이런 단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비싼 장비를 늘려나가야 되는가라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컴퓨팅 파워를 빌려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즉 전기 같이요. 자, 전기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이 발전기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한전 같은 그런 회사가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면은 그걸 우리는 연결해서 쓰고요.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게 되죠. 바로 컴퓨팅 파워도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자, 이런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니까 계단 형태로 늘려가던 서비스 용량이 이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요구량보다 조금 더 많게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scalability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용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갑자기 많아지면은 거기에 대응을 못해서 서버가 죽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항상 available 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이렇게 용량이 서비스 요구에 따라 가지고 늘어나는, 자, 이런 것이 아주 민첩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여기에 써 있듯이 agility라는 특성이 또 가미되는 거죠. 자,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이 서버에 들어갔던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 자, 이런 것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제는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파트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탄생 배경,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탄생 배경입니다. 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했는가는 바로 이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클라이언트 앤 서버라는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자, 이런 과정에서 IT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상승했고요. 또한 비용이라든가 예산도 함께 급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련한 IT 인프라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죠. 각 기업들이요. 그래서 이 IT는 경쟁력이자 또한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존 컴퓨터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뭘까요? 자, 여기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활용성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IT 자원, 즉 컴퓨터 시스템을 사들이는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 자,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줄여야 되겠죠. 또한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표준화된 범용장들을 사용하고 공개된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자,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카고 대학의 I.M. 포스터라는 교수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외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팅 파워, 저장 장치, 플랫폼 또는 서비스, 자,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화되고 동적으로 확장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그러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규모 분산 컴퓨팅 패러다임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트너 그룹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가트너 그룹은 IT 분야의 리서치를 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트너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확장성을 가진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한 형태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레스터 리서치라는 기관인데요. 자, 이 포레스터 리서치는 기술 조사나 시장 조사 이런 걸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인터넷을 통해서 표준화된 IT 기반의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서비스가 언제나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수요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제공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량이나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웹 등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IaaS, PaaS, SaaS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Traditional IT, 즉 기존의 컴퓨팅 시스템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맨 밑바닥에 네트워킹, 스토리지, 그 다음에 서버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위에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 그 다음에 OS와 같은 플랫폼, 그 다음에 미들웨어, 런타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트래디셔널 IT에서는 이 모든 기능이 이 컴퓨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의 시스템 관리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한 종류인 IaaS, 즉 IaaS죠. 여기서 I라는 것은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as a service라는 겁니다. 즉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는 네트워킹, 스토리지, 서버, 그 다음에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까지, 그리고 OS와 같은 플랫폼의 일부 기능, 자,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자, 이건 그